우선 서 계신 대로 김영호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많이 쳐주세요. 1라운드 지출자. 두 번째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김영호 감독님. 네, 오! 자, 세 번째 선수 최은만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앉아주시면 되고, 저희가 링 위에서 싸우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제가 좀 제가 좋아하는 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한국 영화 촬영 감독 조합이죠. 저희 CGK라고 불리는 저희 촬영 감독 조합 감독님들이 주관을 하고 있고, 주체는 그 영화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그 중에 영화인 교육이라고 카파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최를 한 하나의 행사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행사를 할까 그런 아이디어를 논하는 중에 제가 다음 페이지에 써놨지만 여기 보이시면 그 AI 시대에 지금 어쨌든 이 저희뿐만 아니라 이 문화적으로 이 다음 세대를 가진 요 AI와 함께 가라가는 제너레이션 분들은 그 오히려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내용들 그리고 생각하는 방법들 이런 것의 베스트셀러나 책들도 이런 게 많이 나가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겠다. AI 시대이지만 거꾸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의미를 들려주는 시간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2000년대 초반에 좀 저희 그 영상 업계가 하나의 좀 패러다임으로 좀 이렇게 잘 나갈 때, 되게 멋있는 그림들을 많이 만들 때, 그때 이런 논의들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리플렉션이라는 책도 있고, 그리고 영화 촬영 감독 인터뷰 집도 있고, 그런 영상 자료나 책 자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요즘 시대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다시 상기시켜 놓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의지로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힘의 지식을 나누는 자리라고 제가 적어 놓았고요. 저희가 촬영 감독이 묻고 촬영 감독이 답하다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는 김우영 촬영 감독님 어쩔 수가 없다 모여놓고 같이 그런 대화를 나누는 자리도 있고요. 그게 이제 메인 행사처럼 있고요. 그 하나의 또 하나 프로젝트인 CGK 컨버제이션이라고 조금 가벼운 우리 대담 토크 형식, 이런 스몰 토크 형식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그 영화인 교육에서 준비했는데 그 후원해 주시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LG전자에서 모니터를 또 이렇게 좋은 걸 해주셨고, SLR 렌탈에서 장소 제공 및 이런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고, 캐논에서는 오늘 제일 득템인 것 같아요. 저희도 갖고 싶은데 못 갖는 분들이 있는데 배터리 마음에 드시죠? 네, 캐논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어퓨처에서는 이때 지금 이따가 오후에 이제 실습할 저 뒤에 어퓨처 우리 창수 매니저 있죠? 저 라이트도 함께 할 거고, 키노 미믹인가요? 네, 키노 미믹이라는 조명 제품도 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인터미션 시간에 또 이렇게 렌즈나 혹은 제품도 이렇게 DP 돼 있으니까 그때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감독님들 많이 떨리고 있는데 저희가 한 달 좀 넘었나요? 얘기 처음 한지 오늘 한 세 번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왼쪽 저 화면에 보시면 저희 각자의 사진이 떠 있고, 사실은 감독님들이 되게 필모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중에 하나만 다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끝에 계신 김영로 감독님부터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고 왜 저 작품을 하나를 고르셨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홍로라고 합니다. 저는 뭐 선택하는 데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제가 저게 그 죽여준 여자가 제가 찍었던 마지막 장편이어서 저거를 선택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지난 5년 반 동안 엑손이라고 하는 버추얼 프로덕션 회사에서 그 버추얼 슈퍼바이저 및 촬영 감독을 계속 맡고 있어서, 그러면서 한 200개 정도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마지막 찍었던 장편 영화의 그 세 개도 세 개 아직도 지금 제가 발을 한쪽 담그고 있어가지고 그 멘탈리티를 계속 갖고 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도 계속 뭐 AI와 버추얼과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영화들을 계속 촬영하고 있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호입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제가 마녀 이전에는 그러니까 유혈이 낭자하지 않았다. 될수록이면 따뜻하고 이렇게 뭐 그런 얘기들 중심으로 촬영을 하다가 박훈정 감독의 꿰매에 꼬여서 이제 정말 그 19금 내지 유혈을 낭자한 작품들의 그 길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저한테는 또 좋았던 게 사실 그 전에 촬영하고 했던 스타일도 어쩌면 마녀부터 또 어떤 변화가 생겼거든요. 기존에는 어떤 하이라이트를 더하거나 밝은 화면들 뭐 이런 것들에 그 기존 화면에 빛을 더 더하는 거였다고 보면은 마녀 이후부터는 블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퓨어 블랙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그 다음 작품부터 블랙에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작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최윤망이라고 합니다. 대표작을 물어봐서 나이 아저씨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어떤 작품 찍으셨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작품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나이 아저씨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 나이 아저씨를 찍었습니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작품 좋게 봤다고. 이게 대표작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작품인 것 같다는 느낌의 대표작이라고 선정했습니다. 그 추경엽이라고 하고요. 지금 CGK 7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아름다운 우리 여름을 하나 뽑았던 이유는 뭐냐면 감독님들에 비해서 제가 조금 젊잖아요. 그래서 제 관심사는 뭐였냐면 요즘 20대 초반의 친구들은 어떤 컨텐츠를 좋아할까 그런 고민을 좀 했던 게 저 작품이었고 그리고 어떤 문화를 좋아할까 좀 봤었던 작품이었고 그래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찍었더니 저 필모 중에 유일하게 아직 저 이제 작년에 방영됐거든요. 아직까지도 DM이 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 그래서 되게 의미 있었던 젊은 20대 젠지 친구들과 소통이 됐던 그런 작품이라서 저는 저걸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이제 한 시간 좀 넘게 저희끼리 그냥 준비했던 질문을 가볍게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Q&A 하는 시간을 또 가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기서 영화를 한 2000년대 초반쯤 시작하셨던 분들은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의 순서에 대해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지금 이제 여기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또 어떤 영감을 또 어떤 인사이트를 저희가 줄 수 있을지 그걸 준비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주얼하게 좀 더 분위기를 감독님 또 의자가 좀 불편하지만 더 편하게 앉아주시고 의자가 불안해합니다 지금. 제가 불안한 게 아니라 의자가 불안해서. 그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와 촬영의 매력을 느끼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첫 영화 현장은 어떤 작품이었는지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그 얘기를 생각해 보시고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을까요? 영화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어렸을 때 동네마다 이제 동시상영관이 존재했었으니까 그래서 동시상영관에 가서 영화 2편 보고 나오는 게 제 어렸을 때 항상 그 어떻게든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성룡 영화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영화들이 너무 많이 개봉이 되던 때여갖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상영관에 가서 영화 보고 되게 자연스럽게 영화가 참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차마 영화를 갖다 이제 하겠다, 내가 직업으로 삼겠다라는 그 욕심은 부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불안정한 직업이기도 하고 내가 그만큼 자신도 없기도 했었고 근데 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 자연스럽게 IMF 터지면서 이거 어디를 가나 직장은 못 잡겠구나. 이게 다 프리랜서네. 그렇다면은 기왕 이렇게 뭔가 쉽지 않게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라면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오게 된 계기인 것 같고요. 첫 현장이죠. 첫 장편 영화는 이제 촬영팀으로 했던 거는 박수 칠 때 떠나라라고 장진 감독님 영화에서 이제 촬영팀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영화가 하고 싶어서
이제 런던에 가서 영화학교를 다니고 나서 이제 돌아와 갖고 단편이나 아니면 좀 저예산 영화의 촬영팀을 하고 이제 첫 장편으로 붙은 게 박수 때 떠나라였는데 제가 생각해도 일을 참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현장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이 촬영팀 안에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배우면서 일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촬영팀 한두 작품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박수를 하면서 제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또 장진 감독님이 아시죠, 장진 감독님? 예, 이제 그 당시에 되게 빨리 찍는 감독님 중에 한 분이셔갖고 제가 그 현장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촬영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 현장 느낌이.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장편 상업 영화는 처음 촬영팀으로 들어왔던 거고 배우 중에서 장영남 배우가 이제 연극 무대만 하다가 박수에서 처음 이제 이제 매체를 바꿔서 이제 영화 현장에 거의 들어왔던 초창기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장영남 씨랑 같이 작업을 했다는 건 알겠는데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이 뭔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나 이런 그 긴장감 때문에 세월이 한참 흘러갖고 올 초에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에서 제가 B팀으로 잠깐 나가서 이제 도와준 적이 있어요. 딱 나갔는데 영남 씨가 거기 이제 배우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하면서 정작 같이 이제 메인으로 이제 작업할 때는 말 한마디 못 해봤는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는 옛날 얘기하면서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그런 느낌들이 좀 있네요. 기억나네요. 저는 사실은 사진을 원래 전공했고 영화가 저를 외롭고 쓸쓸하고 추운 데서 구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수 사진을 전공했었는데 암실에서 계속 작업하고 혼자 촬영하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 단편을 도와주러서 아는 선배 단편을 도와주러 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푹 빠져버렸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은 화면을 만들려고 서로 도와줘서 나 혼자로선 도저히 불가능한 화면을 만들어내는데 와 이거는 정말 신세계다. 나 혼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치도 줄고 포기하게 되는 게 많았는데 그 단편 영화의 작업에 참여하면서 내가 앞으로 프레임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나 혼자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담아낼 수 있겠구나. 거기에는 조명도 배우도 공간도 뭐 그런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는 걸 보면서 저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혼자서 하는 거는 능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사진에선 벽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불가능한 게 없어지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화면에서 못 만들 게 없으니까 제가 그것에 빠져서 어쩌면 영화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도 그걸 가장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화면, 우리의 화면이죠. 거기 어딘가를 채워주고 있다. 그게 제일 큰 그 포인트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 일할 때 임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또 한 가지 특징이 제 첫 번째 작품이 진짜 사나이라는 작품인데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작품이에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텐데 당시 엄청난 제작비로 6만인가 10만인가 들고 정말 재앙처럼 피카디리 극장을 휘청이게 만들었던 영화인데 그 이유가 정말 프로덕션과 모든 상황들이 최악이었어요. 제 첫 작품인데 그래서 막내인데 저는 일은 잘했어요. 막 빠릿빠릿하게 잘했는데 왜 어른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돕지 않고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쓸 수 있을까? 그 당시에 기억이 나요. 아침에 그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촬영이 딜레이되고 뭐 어떻게 밀리면서 스태프들의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였는데 여기 80명이 있는데 1시간씩만 쳐도 지금 80시간이 날아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 그게 사실은 그 다음에 제가 촬영하면서 또 하나 두 번째로 갖게 되는 그래서 예전에도 10여 년 전에 뭐 책에서도 썼던 게 있는데 사실은 촬영 감독하면은 어떤 앵글, 뭐 화면, 스토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프로덕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촬영 감독이
우리들한테 가장 결핍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좋은 촬영 감독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거기엔 작품의 퀄리티도 있지만 그 프로덕션 마인드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을 리스펙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사나이가 저한테 나아갈 길을 정말 엉뚱하게지만 잡아줬던 제가 모셨던 촬영 감독님이 김영구 촬영 감독님인데 이목의 촬영 감독도 그분 밑에서 나중에 조수 생활했고 근데 그때 그런 농담을 했어요. 한번 셋이서 촬영 감독 김영구 촬영 감독이 진짜 사나이를 찍으셨는데 왜 그때 저 있을 때 박하사탕이나 이런 거 안 찍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프로덕션에 신경 쓰게 하셨냐고. 이목의 촬영 감독은 지금 너무나 좋은 작품 많이 찍고 있지 않냐고. 그런 농담처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는 오히려 보는 시선, 시각들을 좀 더 새롭게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작을 이제 사진으로 했었고 이제 영화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었을 때 이제 저희 은사님이 영화는 되게 힘들고 뭐 굉장히 복잡하다 사진에 비하면 되게 사진은 되게 심플하게 혼자서 찍고 싶은 걸 찍을 수 있는데 영화는 훨씬 더 메커니즘이 복잡하니까 가지 말아라는 말을 돌려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반대로 그것 때문에 가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되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계획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또 그만의 또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영화라는 거에 보통은 이제 촬영팀하고 한 작품하고 또 많이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힘든 만큼 더 이렇게 있고 싶다는 생각이 동시에 같이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 작품은 그 태양은 없다라는 작품을 했고 거기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스케줄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터프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었고 좀 놀랬던 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카메라 가격이 인건비보다 비쌌던 시절이기 때문에 24시간을 찍어요. 아침 4시에 모여서 그 다음날 4시에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 그래서 한 번도 이제 그런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나고요. 그 동시에 이제 저는 이제 아들이 이제 하나인 집안에 이제 아들인데 이제 형들이나 동생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환경에 살다가 촬영팀과 같이 일을 하는데 제가 막 비가 오는 그 비를 맞으면서 그러니까 미신이어서 쉽게 얘기하면 미신인데 막 진흙이 계속 파여요. 이게 이제 테이크를 갈 때마다 그때마다 뒤로 막 이렇게 미끄러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딱 뒤를 보니까 세컨 형이 제 등 뒤에 손을 대지는 않고 딱 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촬영팀 할 때 그런 형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팀이라고 하고 있는 그 어떤 팀워크라는 걸 느끼면서 그러니까 영화가 완성돼서 나오는 과정도 재밌지만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서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 형들하고도 거의 한 30년 지기 계속 지금도 같이 이제 늙어가고 있는 늙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동료들도 생기고 해서 이런 상황들이 저한테는 계속 뭔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들을 좀 더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와 영상과 제빵과 미용이 함께 묶이면서 우리 이 꿈을 포기하지 말고 좋은 대학 말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합시다라는 캠페인 운동과 함께 영화를 많이 보면서 자랐던 세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영화관을 많이 다녔었던 것 같고 감독님들대로 그리고 이제 저희 때는 그 잡지가 엄청 활발했던 문화를 가졌어요. 키노나 로드쇼나 프리미어나 뭐 여러 가지 시내 21이나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스태프들의 인터뷰가 엄청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됐었고 그 중에 이제 잘 아시는 그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작품이 있고 거기 이제 보는데 이제 고유영길 촬영 감독이라는 이제 단어를 처음 보게 됐고 그리고 KBS에서 그분의 다큐멘터리도 했었어요.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그분이 촬영 일지를 쓰는 것들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찍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막연하게 그렇게 했었고 그 똑같이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도 한동안 수첩 들고 다니면서 촬영 일지를 계속 썼었고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저는 첫 현장이 그 이제 운이 좋게 20살부터 가서 99년도에 이제 텔미 썸씽이라는 현장에 처음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낭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아까 이렇게 되게 촬영팀의 낭만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이제 동감이란 영화를 제가 촬영팀 막내로 일을 했었는데 그 얼마 전에 이제 녹음 기사님하고 단편 영화 하나 찍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촬영 현장과 그때 촬영 현장 중에 가장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낭만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일 아직까지도 깊게 기억 남는 건 그 보통 이제 밤을 다 새고 나면 이런 실제 해 뜨는 새벽 인서트를 그땐 다 같이 스태프들이 안 가고요. 그 한 3시쯤 4시쯤 끝나면 5시 6시까지 앉아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해 뜨는 걸 기다렸어요. 다. 그때는 아무도 집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졸린 시간이기도 하고 동트기 전 새벽이 되게 춥다는 말처럼 엄청 춥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함께 겪어가면서 자 이제 그때 촬영 감독님이 외칩니다. 자 이제 찍자고.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낭만을 가지고 그 추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선배님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영화는 어찌됐든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는 곳이구나. 그걸 되게 깨달았고 지금 저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도 저희 선배님과 저희 작업들을 통해서 혹은 여기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약간 반면교사 삼으시면서 그런 걸로 다시 포커싱을 영화 만드는 재미로 다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그 데뷔의 순간이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대학에서 배운 전공이 어떻게 되셨을까?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리고 입봉의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상업 영화 입봉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영호 감독님 먼저. 이제 내 차례인 거죠. 근데 좀 전에 추경혁 감독님 요즘에는 스태프들 촬영팀만 남아서 찍는다고 들어가라고 그러면 진짜 해맑게 다 잘 들어가요. 그 낭만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데뷔작이라고 하면은 결혼은 미친이다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찍었던 작품 중에 한동안은 가장 좋아했던, 근데 점점 이제 랭킹이 밀려서 한 서너 번째로 밀렸는데 저한텐 어떤 걸 변화시켰냐면 그때 유아 감독님한테 굉장히 그 고마운 말을 들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사진 기반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혹시 계실지거나 아니면 경험해 보셨을 텐데 막 어릴 때 촬영 그러면은 막 장비는 뭘 써야 되고 지미집은 스테디캠은 막 라이팅은 뭘 써야 되고 카메라를 뭘 써야 되고 이걸 원테이크로 찍었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빠질 때였는데 그 드라마 그러니까 그 영화를 찍으면서 사람 담는 재미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솔직히 이실직고 하면 어느 날 유아 감독님하고 차를 타고 둘이 같이 가는데 유아 감독님이 촬영 감독 김 감독 요즘 무슨 책 읽어? 근데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AAC 잡지 읽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너무 한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거 뭐 원서인데 뭐 보고 뭐 이러고 있는데 아니 책을 무슨 책을 읽냐고. 근데 이제 그 순간 제가 의미를 파악하고 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지금 그 기술 서적을 보면서 내 첫 영화를 찍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한 뒤통수 한 대 맞은 느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한테 또 많은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작품 내용도 너무 좋았고 샷들도 정말 정성스럽게 소중하게 잘 찍었던 것 같고 더 진지해진 치열하게 찍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픈 손가락처럼 되게 좋았는데 결과도 잘 나와서 근데 아무튼 그 이후로 저가 바라보는 이제 현장에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잖아요. 제가 무엇을 찍고 어떤 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테크니컬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방법을 찾아보자. 그건 내가 열고 가자. 왜냐하면 내가 고집해서 될 게 아니라 어디선가 나타날 수 있고 결과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하는 그래서 첫 작품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감독님 그 혹시 입봉하는 방법을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따라 하시면 힘든 거 너무 쉽게 해가지고 근데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운이 좋았다고 그래야 되나? 사실은 그러니까 사진을 했던 게 시작이었지만 그냥 그 촬영팀을 해보겠다고 찾아갔었어요. 근데 첫 촬영팀에 원래 있던 팀원들이 당시에는 지금은 다들 사라지셨지만 막 이렇게 술 먹고 뭐 이런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올드한
스타일의 작업 방식이었는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근데 그때 친해졌던 스태프들이 요즘도 같이 일해요. 그때 베스트였던 스태프들은 여전히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친구들 역시 쟤는 어떻다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저는 운이 좋게 뮤직비디오를 그 촬영부 막내였는데 근데 사실 그랬어요. 촬영부 막내라면서 세컨 형하고 서드 형한테 나이로 제일 어렸거든요. 근데 매번 막 뭐 시키거나 뭐 물건을 장비를 가지러 가야 돼 막 뛰어가면서 나중에는 형 내가 내 거 찍을 때 와서 좀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 밑에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나는 촬영 감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형들한테 술만 먹으면 물론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졸라났던 게 어느 날 그 촬영이 끝날 때쯤 제가 사진했던 인연으로 해서 그 전람회 뮤직비디오를 찍게 된 거예요. 그 덜컥하고 유서와 뭐 이런 작품들을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전람회가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는데 그거를 16mm로 찍는데 그때 막 내뱉었던 내가 얘기했던 다른 형들 스텝 형들이 다 와서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어리고 막내였는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을 소중하게 했던 양반들이 세컨 형이 와서 포커스 해주고 그립팀이었던 형들이 와가지고 달리해주고 조명도 같이 해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변 사람 소중한 걸 알았죠.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2작품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3작품하고 데뷔를 했는데 박봉건 가출 사건하고 비트. 근데 조수 때는 그냥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는 뭐 정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명쾌한 거는 그때 3작품 하면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들은 언젠가 나하고 같이 일을 할 거다라는 그런 믿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저기 있는 저 뭐 미술팀 막내 저 친구가 언젠가 나랑 같이 일하겠지. 오히려 저는 그 당시에 그 제작 실장이라고 그때 PD를 아니면 뭐 감독님들한테는 되게 무심했어요. 왜냐하면 저 양반들은 나랑 같이 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저 사람들을 동경하고 뭐 추앙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존경하고 저 사람들은 나하고 동반자라기보다는 나에게 뭔가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나와 함께 갈 사람은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이겠다라는 생각이 커서 그래서 데뷔할 때도 그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에서 사학과 출신입니다. 역사를 전공했고요. 근데 대단하게 뭐 역사 의식이 있어서 사학과를 갔던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사진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가 지금은 이전했지만 동대문 운동장 옆에 있는 평화시장 옆에 있는 학교래 갖고 학교 분위기가 좀 약간 쌀벌했어요. 학교가.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 야 이만한 세운상가에 가면 되게 좋은 비디오가 많대. 이 얘기를 갖다 이제 계속 옆에서 들으니까 세운상가에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세운상가가 이제 학교에서 멀지 않으니까 걸어갔다가 거기 세운상가에 아니나 다를 거 없던 이제 형이 잡더니 좋은 비디오 있는데 하나 사라고 그래서 샀죠. 그래서 사갖고 와서 정말 좋은 영화라고 강추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영화가 진짜 얼마나 야하길래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집이 비었을 때를 기다려야 되니까 집이 빈 날에 딱 틀었는데 첫 장면이 그러니까 여성의 올 누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첫 장면부터 장난 아니다 생각하면서 봤는데 이상하게 영화가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떤 선정적인 장면은 하나도 안 나오고 어떤 타임지에 소속돼 있는 사진 기자가 그 중남미에 있는 군사 정권에 대응하면서 끝내 죽임을 당하고 그 사진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권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영화더라고요. 영화는 정말 좋았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제목이 이제 살바도르라고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인데 그 형이 맞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영화를 저한테 추천을 해줬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고 사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막연하게 사진을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진학과를 가려면 이게 전국에 이제 사진과가 별로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되게 비싼 약간 그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그만큼을 갖다 해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서 사진을 하려면 내가 뭔가 이게 인문학적인 지식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사학과를 갔죠. 가자마자 바로 후회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사학과 갔는데. 그래서 밖으로 돌면서 이제 뭐 혼자 사진 찍으러 다니고 영화 보고 영화 동아리에 가입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사학과에 다니는 동안 비록 뭐 영화를 만드는 과정들을 배운 건 아니지만 사진을 찍는 과정이나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토론하고. 그러니까 입봉하는 과정이랑 되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성격 나이스하고 그냥 이렇게 아는데, 저를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나 저를 되게 잘하는 동료들은 저보고 무슨 말 하냐면, 너는 정말 타고난 구라쟁이라고, 너가 보험을 했으면 보험 왕이 됐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촬영 감독이나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되게 검증된 뭔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영화를 투자 받더라도 결국 A4 용지, 아니면 드라마를 투자 받더라도 A4 용지 10장, 20장 가지고 다른 사람 돈 뭐 200억, 300억, 뭐 작게는 100억이란 돈을 투자를 받아야 되면 있어 보이게 얘기해야 돼요. 약간. 그러니까 포장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촬영 감독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픽업이 되려면 누군가한테 과정이 그렇잖아요. 리스트업 되고 픽업 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나 대본을 갖다 저한테 주어지고 나면 그걸 읽고, 처음 만나서 감독이 됐건 아니면 제작자가 됐건 간에 이 작품이 어떤 식으로 찍혔으면 좋겠다라고 약간은 설사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약간 있어 보이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 과정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들을 설득할 때 설득할 수 있는 과정들, 이 과정이 저는 제가 입봉할 수 있었을 때 할 때 되게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데뷔 작품이 좋지 아니한가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어요. 크라잉넛의 OST로 더 지금은 유명하지만 흥행은 되게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감독이 정윤철 감독이라고 이제 마라톤으로 이제 가장 충무로에서 핫한 감독 중에 한 명이었을 때, 이제 그 감독의 단편을 찍고 이제 얘기할 때 뭔가 똑같은 얘기지만 뭔가 이게 이제 단순하게 여기는 그냥 블루로 가면 어때요? 여기는 뭐 약간 청록으로 가면 어때요가 아니라, 캐릭터가 이러하니,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이런 환경에 있고 이런 뭐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지만 프리 스토리가 이러니, 이런 이 사람의 이 캐릭터의 감정에 따라서 뭔가 약간 차가운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연출자한테 조금 잘 보였던 거 아닐까. 물론 좋지 않은가 찍으면서는 되게 힘들긴 했지만 하여튼 저는 이게, 그리고 운도 따르는데 그 각자의 운이 다 다른 케이스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은 이런 운을 발휘해서, 근데 그 운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자기가 약간은 만들어가는 거니까 각자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2번의 입봉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조명 감독으로 이제 홍상수 감독님이 찍으신 마지막 필름 영화가 있어요. 그 이제 극장전이라는 영화였었는데, 거기서 조명 감독으로 먼저 입봉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맨틱 코미디물로 이제 언니야 간다라고 고소영 씨 나오는 영화를 이제 입봉을 해서, 입봉은 글쎄요, 뭐 그러니까 제가 좀 입봉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약간 가짜 입봉이다 뭐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뭐냐면 그 해에 130편이 영화가 들어간 거예요. 거의 사상 최대로 이제 영화가 들어갔던 해여서 렌탈샵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입봉한 사람은 정식 입봉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돌고 그래서, 그해 못하면 나고자다 뭐 그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입봉을 해서 뭐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흐름을 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입봉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 세컨 작품, 서드 작품 그래서 계속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그러니까 입봉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 첫 관문만으로도 엄청나게 이제 어렵게 느껴지시겠고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하라고 해도 설명하기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그 다음 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되게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영화 아카데미라는 학교 오래 선생으로 있었었는데 뭐 영화 아카데미도 그렇고 뭐 영상원도 그렇고 기타 영화과도 그렇고 혹은 또 영화과가 아니라 기타 또 다른 교육기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오신 분도 많을 텐데 그런 데를 왜 다니지? 옛날에 이제 필름이라는 게 워낙 비싸서 카메라도 비싸고 그런 거를 접할 수 없으니 그런 특별한 교육기관을 가지 않으면 이제 그런 거를 접할 수 없었는데 이제 디지털로 바뀌고 뭐 핸드폰으로 이제 촬영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굳이 필름 스쿨을 가야 되는 건가? 근데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름 스쿨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추천을 자주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동료를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버티려면 내일같이 내일을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성공을 하면 또 약간 짜증도 나고 질투도 나지만 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니까 그 동료들을 그러니까 그 자기를 지탱해 줄 만한 동료들이 생기면 그 힘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봉도 할 수도 있게 되고 그 이후에 입봉이 이제 전부가 아니라 계속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했었을 때 내 곁에 계속 이렇게 있어주는 좀 여기 이제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 동료들이 또 이렇게 지금은 또 이렇게 굳건히 계시다 보니까 저도 뭐 계속 영화를 하던 어떤 작품을 하던 떠나서 계속 영화인이라고 하는 멘탈리티를 이제 중심부에 놓고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화 아카데미를 나와서 영화 아카데미의 장편 제작 연구 과정을 찍으면서 독립 영화는 그렇게 처음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상업 영화를 처음 찍는 데까지는. 근데 그때 제 기억적으로 좀 여러분들 좀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저는 아카데미 다니면서 말씀했지만 그 동료 더하기 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황기석 촬영 감독님 덕분에 암수살인 영화에 이제 빅카메라를 가게 됐고 가서 곽경택 감독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곽경택 감독님이 이제 장사리 전투라는 이제 작품을 찍을 때 그게 이제 독특한 제작 방식인데 영화인데 드라마처럼 A팀, B팀이 있어서 그러니까 헐리우드처럼 드라마는 A 본팀이 찍고요. B는 그러니까 세컨 유닛, 저는 액션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전화 와서 액션만 찍으라고.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 7일이 있으면 4회차는 본팀이 드라마를 찍고 3회차는 저는 액션만 찍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액션을 찍는데 이제 해수욕장 이런 데 이제 가잖아요. 그럼 이제 드라마를 찍는다고 그 팀이 한 4회차 잡아놓고 저희는 3회차를 준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시간을 더 쓰고 그래서 회차가 저희가 그쪽에서 5회차를 쓰고 제가 2회차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저는 3회차의 스케줄을 찍어야 되는데 그걸 2회차에 찍어야 되는 임무를 맡았던 거죠. 당시에 이제 조 감독과 그 당시에 이제 제작실장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진짜 계획과 좀 긍정과 화이팅으로 카메라 세대를 돌리면서 한 이틀 동안 그 3회차 분량을 정말 다 찍었어요. 그리고 동틈에서 끝났는데 진짜 뭐 터지고 이러니까 진짜 이렇게 옷 지저분하고 진짜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때 당시 조 감독과 그리고 제작실장과 함께 끌어안고 마치 9회 말에 야구로 이긴 것처럼 정말 성공했다라는 느낌을 즐겁게 되게 그 케미가 있었어요.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때 그 기억으로 인해서 그 두 명이 다음 영화의 프로젝트를 갔는데 저를 추천한 거죠. 왜냐하면 빨리 싸게 잘 찍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액션 그 회차가 분량에 비해 회차가 적은데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추천을 했고 그렇게 찍은 게 이제 제8일의 밤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순간에 임했을 때 결국은 그걸 이렇게 있어 보이게 말해야 되고 이렇게 열정을 갖고 얘기했어야 되고 그리고 했을 때 그런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동료가 있으면 저는 그게 입봉의 가장 결정적 기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촬영 감독님들은 어떤 사람들 같습니까?
그리고 촬영하는 날 현장에 도착해서 하는 그날의 다짐. 그리고 촬영이란 무엇일까요? 네, 김영도 감독님 먼저. 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데요. 촬영 감독이 현장에 도착해서 퇴근할 때까지 한 140개 정도의 결정을 내린대요. 카메라 어디에 놓고 뭐 렌즈는 뭐로 하고 조명기 키라이트는 어디로 가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어쨌든 140개의 결정을 내리는데 한두 개라도 뭔가 이렇게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멘탈이 조금씩 흔들리게 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한 대로 찍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감독님이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또 그 부분을 또 수용해서 가야 되다 보니까 또 스태프들이 또 해주는데 그것들이 또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 현장에 그 순간순간 적응을 하면서 할 것이냐가 되게 관건인데 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되게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나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해서 많이 이렇게 좀 소리를 지르는 캐릭터는 아닌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요새 현장에서 저도 뭐 일하고 또 다른 분들도 이제 제가 일하는 걸 많이 뵈니까 이걸 너무나 이렇게 유하게 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시는 것들은 또 놓지 않고 가시고 그래서 야 이게 참 연륜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거에서 나오나 보다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현장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예,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뭐 그게 꼭 영화뿐만 아니라 인생도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이 즐거운 게 되게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 현장이나 이 상황들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가급적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막 어느 순간 이제 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찍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막 재밌잖아요. 막 이렇게 제가 말하는 대로 굉장히 많은 스태프들이 막 움직여주면서 막 뭔가를 만들어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아 이거를 돈 받고 하는 게 맞나? 돈을 내면서 해야 되는 위험한 발언인가요? 그렇게 조금 그 즐거움을 되게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즐거움도 있고 되게 힘듦도 있고 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는데 결국 이제 어디에 비중을 더 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게 어쨌든 경험도 있고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 좀 즐거운 일에 좀 비중을 더 이렇게 집중해서 하면 딴 것들이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약화가 되니까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대답을 하세요? 촬영하는 날 현장에 도착해서 하는 그날의 다짐은 제 솔직한 마음을 들려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되게 가식적인 말을 들려드릴까요? 여기 가식적인 말은 이미 김영도 촬영관님이 하셨으니까. 사진에 있는 것처럼 해주세요. 저 뒤에 쿨하게. 저 현장 도착해서 맨 처음 하는 생각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찍고 집에 갈 수 있을까? 오늘 그리고 이제 스케줄표 받으면 오늘 도대체 몇 개의 바스트를 찍고 몇 개의 OS를 찍고 몇 개의 풀샷을 찍어야 될까? 이 생각하면서 찍거든요. 이제 그걸 옛날에는 속으로 했으면 요새는 너무 공공연하게 대놓고 해서 사람들 붙잡고 집에 가고 싶지 않니? 빨리 집에 가자. 너희들이 좀만 빨리 하면 우리 집에 갈 수 있어. 아니면 배우들 붙잡고 너희들이 좀만 협조적이면 내가 30분 일찍 끝내줄게.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갖고 그날의 다짐은 빨리 집에 가기. 사람들 빨리 집에 보내기가 다짐이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못 찍는 날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게 어느 날은 제가 컨디션이 너무 좋고 이 씬을 어떻게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감성 리듬이 이제 되게 하이를 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쉽게 얘기해서 보일 때가 있는 날이 있고 그림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지? 도저히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주 빠르게 저는 감독과 배우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의 양을 빨리 전달을 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림이 확 보일 때는 앵글 잡아놓고 연출자한테 절대 안 물어봐요. 자 가시죠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림이 안 보이는 날은 아주 조심스럽게 연출부 무전기를 뺏어서 감독님한테 되게 공손하게 물어봐요. 감독님 앵글 어떠신가요? 좋아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해요. 나는 모르겠는데 이 앵글에 무슨 미덕이 있나 보다. 저 사람은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 때는
되게 배우한테 가서 잘 얘기해요. 되게 부드럽고 나이스하게 역시 무슨 배우님의 연기를 보니 오늘은 배우님의 연기만 담아도 씬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온갖 미사여구를 다 발휘하면서 이날 만약에 이 씬이 잘 못 나오면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당신들 책임이다. 라는 걸 되게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촬영을 해서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으면 빨리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냥 그날 기억을. 오늘은 망했다. 내일은 잘하자. 우리가 오늘 찍은 분량이 전체 분량에서 몇 분 정도일까? 한 3분 될까? 3분은 나중에 그 부분만 빼고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 날 촬영을 잘하려고 노력하려고 해요. 그냥 안 될 때도 있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갖다가 최대한 집으로 가져가거나 그 다음 날로 연결시키려고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촬영이란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매 작품 할 때마다 이게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어떤 작품을 찍고 나면 그 작품에 관련된 자료는 최선을 다해서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게 촬영이라는 게 잘 된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같이 합쳐져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연출자 그리고 하물며 모든 소품을 만지는 스태프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글하고 그다음에 시나리오나 대본하고 배우의 연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그렇게 잘 되는 작품, 좋은 작품, 내가 생각했을 때 만족스러운 작품은 굉장히 마법 같은 순간인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조합들이 뭉치고 여러 가지 운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에 좋았던 이렇게 찍으면 좋더라, 이렇게 하면 좋더라는 게 그 다음 작품에서 적용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사람하고 사람이 부딪혀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작품을 찍을 때는 정말 처음 찍는 것처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전에 했던 뭐 습관이라든지 전에 좋았던 것들은 최대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뭐 한 10년 후쯤에 제가 다시는 이런 자리에 나오진 않겠지만 10년 후에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나오면 그때는 촬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두 분하고 겹치는 부분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은데 저는 제가 느끼는 건 좀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촬영 감독이 엄마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엄마라 막 돌봐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현장에서 감독님한테 혼나고 그러면 제 옆에 와요. 그래서 이렇게 막 괜찮아. 뭐 너도 열심히 했어. 막 이렇게 달래주는 역할들이 많아서. 근데 그거는 정확히 보면은 그 누군가 실수를 하거나 이랬을 때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쩌면 촬영 감독이 앞에 나서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막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촬영 감독이 등 딱 돌리면 그 친구 정말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모니터 옆에는 항상 그 자주 친구들이 와요. 그러니까 뭐 감독님한테 깨지고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은 와가지고 막 욕을 할 때도 있고 징징댈 때도 있고 근데 그 편을 다 들어주죠. 그래서 약간 엄마 같다는 느낌도 들을 때가 많고요. 또 하나는 약간 이건 뭐 아까처럼 이렇게 상투적인 표현을 하자면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럼 칼라, 온도, 타이밍, 플레이팅 이런 것들, 맛 이런 걸 따지면은 이게 요리하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결정짓는 순간 팬이 얼마나 달구어졌을 때 뭘 넣을지, 국이 끓고 있을 때 뭘 넣을지, 그러니까 막 촬영이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라 거기에 소금을 얼마나 칠지, 빛을 얼마나 더 더할지, 뭐 렌즈를 좀 넓힐지 좁힐지. 그래서 요리하는 거랑 그닥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걸 즐겨주고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오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불닭처럼 화끈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엄마 같기도 하고 요리사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참 달라진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제작 환경인 거죠. 결국은 제작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출근하자마자 우리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같이 힘을 모아 집에 빨리 가자
이게 그냥 대충 찍고 빨리 가자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왜냐하면 그 다음 날 또 고강도의 또 노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날 또 연속적으로 이걸 요즘은 제작 기간이 길어져서 이야기가 길어져서 한 6개월, 8개월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듬을 맞추기 위한 일이라고 봐주시고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 그런 의미로서 되게 좋은 의미의 촬영 감독의 롤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최 감독님하고 좀 최근에 같이 이제 일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액션 시퀀스를 찍어야 되고 우리는 다 11시, 12시를 예상을 했어요. 밤 12시.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형 7시에 끝내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농담하나 그랬는데 진짜 7시에 끝내주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비법입니다. 같이 협업하기 좋은 스텝의 모습, 심장을 뛰게 만들어주는 감독의 모습. 네, 많은 감독님들이 나와 계신데 좀 양해롭게 들어주세요. 약간의 가식적인 대답을 하겠습니다. 같이 협업하기 좋은 스텝의 모습은 지금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스텝은 다 같이 일하기 좋은 스텝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랑 이 한 작품에서 만난 스텝들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이 내가 지금에서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심장을 뛰게 만들어주는 감독은 다 틀려요. 어떤 사람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독이라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게 제 생각에 되게 이기적이고 정말 저 사람들 다행이다. 대한민국의 영화 감독, 드라마 감독이라는 직책이 있어서 먹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일단 저는 하나 굳게 믿는 건 지금 저 사람이 내가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심장을 뛰게 만들어주는 스텝이나 심장을 뛰게 만들어주는 감독의 모습은 바꿔 얘기하면 저 사람들한테 내가 심장을 뛰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동료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의 한 10% 가식을 담아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다 비슷한 얘기고 하나가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자존심은 아니고 약간 좋을 때가 있어요. 뛰는 것까지는 아닌데 감독님들 중에서 한 작품에 한 두세 번 정도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샷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100번 얘기하는 것 중에 2번이 될 수도 있고 2번 얘기할 때 2번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받아 먹으면은 나중에 이제 제 거인 것처럼 막 딴 데 가가지고 이건 원래 이렇게 생각했다고. 왜냐하면 둘이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런 그 약간 재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땐 정말 터놓고 못 알아듣겠는데 다시 얘기해달라 아니면 막 시키는 대로 해요. 이 샷은 왜 이렇게 찍어야 되는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겠으니 한번 우리 같이 해봅시다. A, B, C, D를 줄을 맞춰놓고. 근데 그 결과물을 보고 나서 라고 이렇게 느낄 때 그때가 사실 가슴은 뛰진 않는데 그 심쿵? 이 사람 매력적인데? 뭐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10분의 3은 또 그 다른 방향의 그 가슴을 뛰게 하죠. 저걸 왜 저렇게 해가지고 심장은 계속 뛰고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현장이라는 게 워낙 이렇게 짧게 돌아가는데 그때 아까 딱 최연만 감독님 말씀하신 것 같이 뭐 감독이 되든 뭐 스텝이 되든 그 모이는 인연들이 저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뭐 정말 이렇게 그 관계를 되게 감사해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현장에 그런 어쨌든 뭐 약간 어려움들은 조금 더 이렇게 상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촬영 감독들한테 여기 감독님들이 계시면 칭찬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또 거꾸로 배우들한테 칭찬 많이 하거든요. 카메라 앞에 바로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주연 말고 이제 다 연극을 하다 처음 이제 오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좀 기회가 많이 없는 단역분들까지도 칭찬을 많이 해주면 그분들이 진짜 편하게 연기를 잘해요. 그리고 그런 게 되게 인간적으로 고마움을 서로 표시하고 다음에 만나면 더 반가움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스태프들한테. 그 배우들이 그게 막 드라마나 영화 컨텐츠 연기를 하다가 진짜 연기라는 걸 제대로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그 연극하러 가시거든요. 그래서 배우도 어떻게 보면 연극과 이 매체 연기가 같이 이렇게 가듯이
저한테는 다큐멘터리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막 이렇게 그걸 찍고 있다가 아 진짜 촬영을 느끼고 싶다. 진짜 카메라하고 나만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땐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촬영 감독한테 서로 이런 그 에너지를 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들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후배들한테 다큐멘터리 작업은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해요. 같이 일하는 촬영팀한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영화를 공부할 때, 그러니까 촬영을 공부할 때 되게 경도됐던 작품들이 뭐 영국의 켄 로치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되게 리얼하고 사실적인 영상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물론 여기 두 분도 되게 존경하는데 제가 김우영 선배 촬영 감독님이 하는 촬영들이 되게 좋았던 이유가 초창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다나 뭐 안 그렇긴 하지만 초창기에 바람난 가족이라든지 이런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되게 다큐멘터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촬영들을 갖다가 되게 좋아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데 배우들이 잘 보이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촬영들에 대해서 아 이게 정말 좋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제가 30대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 촬영들에 대한 어떤 그 선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배우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배우들의 감정을 잘 잡아내야 되는 게 이제 다큐멘터리의 촬영에서 몫이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30대 후반에서 제가 40대 넘어갔을 때 이렇게 아는 그 독립 다큐 만드시는 분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그동안 이제 혼자 작업을 해왔는데 다큐멘터리 촬영을 한번 같이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완전히 이제 독립 다큐니까 영진이에서 뭐 한 6천만 원인가 지원받아서 이제 들어간 작품이었는데 한 달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돈을 안 받고도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한 달짜리가 아니더라고요. 8개월을 묶여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는 이제 일이 많지 않을 때니까 8개월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일이 만약에 들어왔으면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제 도망쳐 왔을 텐데 일이 전혀 없을 때라서 아 도망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8개월을 갖다 이제 정말 딱 그 감독, 저 그리고 PD 요 세 명이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큐를 찍었어요. 이제 물론 다큐멘터리 작업이라는 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극영화스럽게 작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작업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제가 했던 다큐는 감독이 되게 큰 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 찍었던 다큐가 KT 노동조합에 관련된 다큐였어요. KT 노동조합이 이제 인권 유린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노동조합의 새로운 노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민영화 과정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냐, 인권을 착취하나의 이제 그런 다큐였는데 이제 감독이 우리가 이제 픽업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일상들을 갖다 공유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일상에서 어느 부분을 찍을지를 결정하는 큰 숲을 결정해 준다면 촬영 감독이 하는 역할은 그 다큐에서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떤 특정한 날에 특정한 활동을 할 때 이 사람의 활동을 카메라 한 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이제 일반인이니까 이 일반인을 찍어서 편집이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움직여서 반드시 필요한 풀샷도 찍어야 되고 바스트도 찍어야 되고 웨이스트도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되게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더라고요. 그 과정들을 하면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되게 시네마틱하다라는 게 뭔가 되게 광활한 아니면 되게 스펙타클한 영상들을 갖다 가지고 시네마틱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뭔가 되게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습들이 하나의 씬 안에서 붙을 수 있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진정성을 담아낼 수 있는 게 영화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 약간의 그 깨달음 뭐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서 제가 그 이후의 작품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다큐에서 또 하나 배웠던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사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배우가 됐건 일반인이 됐건 카메라가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면전 앞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면 다 약간의 거리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거리감. 그러니까 이제 다큐랑 극영화의 차이점은 다큐는 내 카메라가 이 찍히는 서브젝트와의 이 거리감을 얼마나 빨리 빠른 시간 안에 가깝게 만드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극영화는 어차피 이제 훈련된 배우랑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내 카메라가 반대로 이 지금 찍히고 있는 그러니까 되게 프로페셔널한 배우한테서 너무나 붙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정도의 거리감을 가지고 이 사람의 감정을 담아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항상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들었던 생각은 오히려 다큐도 시간이 6개월 이상이 진행이 되면 일반인들이 카메라를 이용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감정을 갖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와 찍히는 서브젝트 간의 거리감을 갖다 어떻게 균형감 있게 유지할 것인가가 저는 다큐를 통해서 이건 극영화도 마찬가지고 상업적인 드라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다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우를 찍을 때도 이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찍는 게 아니라 이 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거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다큐 작업을 하면서 이제 배웠던 거기 때문에 후배들도 아니면 이제 시간이 날 때 이렇게 다큐 작업들을 해보는 게 결국은 어떤 대단한 기술의 발전은 이루지 못하겠지만 되게 근본적인 접근 방법들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봐서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큐 작업들은. 질문에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냥 제가 겪고 있고 제 스타일로 여기 촬영하시는 촬영 감독님들 많이 계시고 뭐 감독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카메라 오퍼레이팅을 하거나 포커스를 하거나 저 역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딴 거 보지 말고 눈 보고 찍어, 배우 눈 보고 찍어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날 저를 분석해 주신 감독님이 한 분 계셨어요. 되게 페이퍼 워크로 해가지고 제가 촬영 스타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모르다가 제가 카메라를 고정해 놓지 않더라고요. 항상 헤드를 풀어놓고 조금은 여유가 있고 움직일 수 있게. 근데 그러면 눈을 보고 찍고 있으면은 그 어느 순간 미세하게 그 연기에 맞춰서 씬의 장면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 눈을 보고 찍지 않고 그냥 이 프레이밍 헤드룸이 어떻게 되는지 렌즈 느낌 그 속도가 펜 속도가 어떤지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어긋나는데 눈을 보고 찍고 있으면은 그 배우가 어떤 순간적인 행동을 해도 다 팔로우가 되고 그러면서 배우들한테는 더 이상 제약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자유롭게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눈이 주는 그 쾌감이 있어요. 같이 소통하는. 그래서 저는 촬영하는 포커스마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눈을 보고 해라. 네가 저 배우의 생각을 느낄 수 있으면 같이 가는 게 좋다. 그래서 한 번쯤 여기 계신 촬영 감독님들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락을 해놓고 막 헤드를 고정해놓고 하고 그 헤드룸을 벗어나거나 막 이러면은 되게 그 확고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 번쯤은 틸펜을 풀어놓고 파인더에 온전히 집중해서 눈을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모르게 내 카메라도 같이 호흡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약간 뭐 대답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 경험상은 그게 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100% 동감되는 게 사람이 누군가한테 여러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 김영호 촬영 감독님 말에 동감하는 이유가 대사를 시작하기 전에 눈부터 미세하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아니면 손이 갈 때도 손이 움직이기 전에 눈부터 살짝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촬영 감독이 이 영호 선배님이 얘기한 것처럼 눈을 보고 촬영하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선행해서 아니면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팔로우라는 게
아주 가끔씩 훈련받지 않은 배우들이 눈은 안 움직이는데 손부터 먼저 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더라고요, 진짜. 혹시 그런 때도 있어요? 약간 실망스러울 때 막 촬영 끝났는데 감독님이 헤드룸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은 머리 위에 보고 계셨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그 뭐 최은만 감독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제 촬영 감독이 되기 전에 다큐부터 해서 이렇게 감독님이 된 케이스가 되게 많아서 그거에 대한 이제 장점이 분명한 것 같아요, 확실히.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 기회가 되시면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 저희가 상업 촬영 감독인 거잖아요. 돈을 받고 이제 찍고, 돈을 이제 안 받으면 이제 안 찍어야 되는. 이제 받기로 바꾸셨네요. 아까 안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컨셉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오히려 이제 상업 촬영 감독이 되고 나서도 저는 다큐를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되게 이제 상업적으로 이게 성공할 것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집중하다 보면 또 막 조명도 해야 되고 테크니컬한 지점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막 써야 되는 예산이라든가 막 20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을 올가나이즈 해가지고 막 운영해야 되는 거라든가 스케줄을 맞춰야 된다는 거 막 엄청난 스트레스들이 많기 때문에 작품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뭔가 이렇게 영혼이 좀 털리는 그런 순간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시는데, 그 사이사이에 그냥 개인적인 프로젝트들을 꼭 크지 않더라도 다큐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뭐 기술적인 뭐 완성도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좀 치유되는 것이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아는 다큐멘터리 이제 작가님인데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저는 이제 되게 가슴에 와닿는데, 다큐를 이제 왜 찍냐, 다큐를 찍는 이유가 뭐냐 라는 말을 이제 그분한테 했었을 때 그분의 이제 대답이 다큐를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라는 이제 대답을 해서, 그게 이제 저희가 뭐 촬영은 저희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이지 뭐 전부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남아서 시간이 되시면 사이사이에 이제 그런 작업도 같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좋았던 이유는 저는 이제 테크닉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아까 그 감독님이 그 어떤 한 씬 안에 카메라 한 대로 풀샷도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말이 되게 편집을 하게끔 저희는 찍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훈련하는데 정말 좋았고, 제가 그냥 좋아하는 영역의 이미지는 뭘까를 거꾸로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게 영화의 이제 크기면 이게 이제 바깥이 이제 다큐멘터리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들은 이 다큐와 이 영화 사이의 경계에 있는 것들을 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극영화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항상 제가 어떤 작업을 하게 될 때 그 사이의 표현들을 한 스푼씩, 예를 들어 극영화나 뭐 드라마를 하게 될 때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섞을 수 있을까, 다큐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시네마틱하게 더 갈 수 있을까, 그 경계를 좀 많이 연습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 테크닉적으로 좀 제가 연습하는 거는 그랬을 때 이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어떤 액팅을 하고 우리가 편집을 할 때 그거를 얼마나 어떻게 안 끊고 내가 팔로우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핸드헬드에 대한 연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게 되고, 그런 기술을 많이 배울 수 있고, 결국 그러한 라이브함을 캐치하는 것들이 저는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배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추드리는. 자, 좋아하는 색, 좋아하는 빛, 촬영 감독에겐 빛이란 가장 좋아하는 빛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저한테 대표로 한 명이 됐으니까 길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4명 몫을. 저 질문을 사실은 그 전에 보고 나서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정말 개인적인 취향이라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블랙에 대한 저 스스로 갖고 있는 퓨어 블랙에 대한 그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또 같이 생각했던 게, 저는 사실 그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린이 제대로 올바르게 보여지고, 아니면 올바르다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데 효과적으로 보여지고, 아니면 그린을 사용했을 때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느낌들이 잘 묘사되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린도 있지만 사실 또 깊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리니시 블루, 뭐 그린시 옐로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후반 작업을 하면 할수록 그린이 주는 그 약간 그 매력이 있어요. 지배적인 그린은 오히려 매력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조금 가미되는 것에 따라서 그 원래 갖고 있었던 블루나 옐로우가 변하는 성질이 되게 미묘하게 잘 변해서 저는 사실 그린을 가지고 이렇게 아까도 했지만 이렇게 변주를 주는 것들 그래서 한때는 그린의 세츄레이트를 빼거나 아니면은 블랙 안에 그린의 양을 넣어가면서 하이라이트 안에 그린을 넣게 되면 지배적이 되게 되는데 섀도우 안에 아니 미들톤이나 그 블랙에 그린을 넣으면은 가장 큰 장점이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색깔이 이렇게 나오지라는 표현을 정확히 집어내지 못하는데 DI룸이나 그 전에 뭐 컬러 커렉션을 보거나 할 때 넣고 그런 것들을 넣었을 때는 그 시퀀스에 맞는 또 다른 그 블랙의 느낌이 나오거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각자들 한번 그런 색깔을 예전에는 사실은 전 레드였거든요. 초창기에는 왜냐하면 그때는 스킨톤을 되게 중요시해서 그 스킨톤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레드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그린을 굉장히 좋아하고 직설적인 그린보다는 아마 요즘에 그 많은 컬러가 담긴 화면들이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것들을 좀 이렇게 약간 서로 섞어서 지배적인 색보다는 새로운 컬러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마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재밌는 게 아닐까? 나만의 룩을 만드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그린 얘기해가지고 잠깐 첨언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그 최근에 유튜브에 그 올드보이 메이킹 막 떠돌아다녀서 제가 SNS들 보기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조명 감독님 박현원 조명 감독님이신 분인데 그 감독님하고 저하고 좀 같은 필터를 써요. 그 리필터에서 나온 242라는 그 형광 조명이 있습니다. 형광등 조명색.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드보이 메이킹을 보면 거의 키노 라이트 위에 항상 그 필터가 씌워져 있고 항상 같은 데이신에도 무조건 그린을 섀도우 쪽에 입히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게 감독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242 필터를 한번 써보시기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도 홍보라면 그 정말 그린을 느끼시고 싶으면 낙원의 밤을 한번 낙원의 밤 보시죠. 좋으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작품과 작품 사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많이 쓰는데 제가 폴란드의 그 슬라보미르 이지악이라고 그 베로니카 이중생활, 뭐 레드, 블루, 화이트 이런 거 쉽게 이런 거 찍으신 전설적인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을 좀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분을 만난 워크숍의 마지막 12일 동안의 마지막 섹션 T 그 강의 제목이 당신은 작품이 끝난 이후에 병원비를 얼마나 아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예요. 내용이 질문이. 그러니까 저희가 고강도 스트레스 직군에 속하거든요. 사실 누구는 소리를 지르는 이 사람들도 있고 누구도 서로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그 감정에 맞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요한 거는 촬영 감독이라서 촬영을 하는 시간만 대들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촬영을 안 할 때도 촬영 감독들은 생활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시간도 되게 들여다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의미로서 작품과 작품 사이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회복하며 혹은 또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시는지 감독님들한테 질문해 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정규직으로 지금 있는데 정규직으로 없었던 시간도 꽤 길어서 그럴 땐 주로 여행을 좀 갔었던 것 같아요.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영화랑 아예 관계없는 일을 말씀드리면 아예 여행을 가서 아예 이제 이쪽하고 이제 뭔가 차단을 하고 이제 여행을 가서 아예 거기에 되게 철저하게 파묻혀서 조금 거리감을 두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작업하고 분리시키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한 축이라면 다시 반대로 이제 이쪽 이제 영화랑의 연관성을 되게 가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CGK에 가입하시면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이런 행사기도 하고 또 끝나면 또 디프리도 하고 또 뭐 MT도 가고 그러면은 밤에 한 반은 막 그런 얘기예요. 뭐 기술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도 많이 나오고 막 계속 뭐 이렇게 주워 들어야 되니까 막 공부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CGK가 저한테 되게 이제 업계에 어떤 돌아가는 지식과 정보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 이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데뷔한 지 한 30년 정도 됐는데 정말
8년 9년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어요. 너무 운이 좋게. 그리고 되게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영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전 진짜 너무 행복하고 막 즐거웠는데 이번에 금년 1월 28일 날 지난 작품 촬영을 끝내고 지금도 쉬고 있고 내년 초에 들어가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2, 3년 전부터 난독증하고 비슷한 것처럼 화면이랑 영화를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촬영은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올해는 무언가 내게 휴식이 필요한 것 같고 이건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 그런 건 되게 잘못된 걸 수 있어서 그래서 큰 병에 걸렸습니다. 뽀로로가 돼가지고 한번 놀아봤더니 지금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내년에도 지금 더 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한테 여유를 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한 두어 달 전부터 다시 영화를 보기 시작하고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는데 재밌어졌어요. 그러니까 쉬는 때는 결국 결핍된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게인데 그동안도 중간에 제가 얘기했던 아까 그 기간에도 쉰다고는 했을 거예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쉰다고 했는데 그 쉬는 게 정말 쉬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정말 쉰다라는 게 어떤 건지 나한테. 근데 이번에는 지금은 안 하던 거 모든 걸 내려놓고 있으니까 다시 또 한쪽에서 이제 뭐 부글부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더 놀고 싶어요. 작품과 작품 사이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집안일을 해야죠. 저는 되게 뭐랄까 좀 집돌이 경향도 좀 있어갖고 최대한 집에 있으려고 해요. 워낙 이제 저희 일이 외부로 많이 도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촬영 감독으로서만 정체성이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빠이기 때문에 이게 그거에 대한 부분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떤 작품 되게 힘든 작품이 있어요. 끝나고 나면은 내가 진짜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바닥을 본 작품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소진돼 버리고 한동안 카메라 잡고 싶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고요. 카메라만 보면 토할 것 같을 때도 있고. 근데 또 그게 시간이 또 지나면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지 또 회복되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되게 운이 좋다는 생각도 들어요. 최소한 먹고 사는 일을 갖다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지내고 그냥 집안일 하고 그리고 쫓겨나지 않으려면 열심히 집안일 해야죠. 할 수 있는 한에서 애들도 봐야 되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순간이 지나면 이제 애들하고의 유대관계도 이제 없어질 테니까 그렇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는 시간이 딱 이렇게 돼서 Q&A 시간을 좀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여기 이렇게 사실 이렇게 세 분을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또 저희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거든요. 각 파트별로의 협업이고 연출 파트와는 사실 협업이라고 하기에 살짝 가불관계가 조금 섞인 협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감독님들 협업하실 때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때가 있는데 어느 한쪽이 이제 그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고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대처들을 하시는지 좀 그런 디테일한 노하우 같은 게 좀 궁금합니다. 협업이긴 하죠. 이제 우리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촬영 감독이란 일이 이제 감독의 비전을 비주얼로 구현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예, 감독마다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감독님들은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싶어하는 연출자가 있고, 또 어떤 연출자는 나는 정말 중요한 건 이야기의 힘이고 배우의 연기다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는 연출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크게 두 부류의 감독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감독과 촬영 감독 간의 협업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촬영 감독이 내 직업의 윤리가 누군가의 비전을 구현해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면, 거기에 이제 누군가의 비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갖다가 창의성을 조금 더 보태거나 아니면 주도하거나, 그러니까 퍼센티지의 게임이긴 한데, 만약 감독이 협업에 대해서 이렇게 원하는 그 틀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가불관계의 논리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촬영 감독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 윤리의 근본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감정적으로 상해할 필요 없고, 이렇게 맞추면 되겠구나. 아니면 이 사람한테는 조금 더 많이 제안을 해줘야 되겠구나. 어차피 몇 회차 찍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아니면 프리 때도 답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촬영 감독이 맞춰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제 짧은 경험에 의하면 아무리 고집이 세고 자기 거 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연출자라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주고받는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뭐 5회차, 10회차 찍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결국은 6개월, 길게는 1년을 촬영을 해야 되는 게임이면, 어떤 사람도 초반에 에너지를 갖다가 엔딩까지 끝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어떤 관계를 맺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내가 저 사람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저 사람이 원하는 비전을 구현해 주려고 노력을 한다면 정말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지를 하고, 왜냐면 본인도 힘드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국 그런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다른 스텝과의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저는 현장에서 고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200억의 예산을 쓰면 200억의 예산이 결국 남는 거는 데이터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옛날에는 필름이었고, 그게 결국은 100억의 예산, 200억의 예산이 최종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찍힌 화면인데, 이제 많은 촬영 감독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이걸 담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본인이 되게 중요한 일을 한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내가 하는 일은 저기서 그러니까 길을 통제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하는 일의 어떤 경중이라는 게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되게 좋은 장면을 찍을 수 있는 건 나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끝나고 나서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대등하게 협력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저는 가장 필요한 덕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협업에서. 일종의 공부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 촬영은 특히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기술적인 발전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또 특히 요즘같이 AI가 들어옴으로써 프로덕션 단계에도 굉장히 변화가 많잖아요. 그리고 버추얼 프로덕션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드리고 싶어진 질문인데요. 이런 좀 기술 속도가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가 빠를 때 지속해서 어떤 좀 촬영 쪽의 공부를 이어가시는지 궁금해서 뭐 책이나 사이트 아니면 계속해서 돌려보시는 영화나 아니면 좀 바이블로 삼고 계시는 할리우드 영화 감독이나 한국 영화 촬영 감독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앞서 말씀해주신 것들은 꼭 이제 뭐 약간 첨단이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지 않아도 이제 뭐 좋아하는 영화나 뭐 그런 게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약간 요새 이렇게 속해 있는 좀 뉴미디어 쪽에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좀 접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과거 같은 경우도 이제 필름 영화 시대 사실은 현장에 오지 않으면 그거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도제라고 하는 이제 구조가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조금은 일반 학교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구조긴 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회사에 만약 관심이 정말 있으시다면 그런 회사에 입사를 하셔서 배우시는 게 제일 어쨌든 빠른 길인 것 같다. 근데 이제 원하는 거는 어쨌든 스텝이 아니라 뭐 감독이다라고 하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뭐 그런 경우는 뭐 어쨌든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속도가 빨라서 지금은 조금 영화 학교에서 필드 속도를 따라오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약간 딜레마긴 한데, 그래서 지금 또 계속 새로운 교육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영진이랑 그런 좀 회의를 많이 해서 꼭 회사 차원뿐만 아니라 업계 차원에서 뭐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내년에가 좀 더 그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진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올해 좀 확보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 텐데, 그럴 때 많이 이렇게 좀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김영호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진을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영화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결핍이 느껴지지는 않으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고, 그리고 감독님들의 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진에서 영화로 넘어올 때 다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 미디어 자체가 변하고 카메라의 움직임, 공간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그걸 적응하는 게 가장 신났고 재밌고 어려웠던 부분이고,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진에서 영화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필름에서 디지털로, 디지털에서 또 지금 AI로 뭐 이렇게 그 중간에 컴퓨터 그래픽이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하게 되면 무언가 새로운 것이 그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기술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사진에서 영화로 했을 때 이게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까라는 걸로 해결하게 되면은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빛이 어떻게 되고, 지금 새로운 AI가 됐든 CG 컴퓨터 그래픽 일을 제가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부분이 지금은 더 많이 구현되고, 근데 그게 신나요. 왜냐하면 나한테 더 많은 무기와 도구가 생겼구나.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쌓았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장벽을 한꺼번에 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것에서 우선 충실해 놓고 막 자꾸 여러 가지 뒤로 막 다시 돌아가서 보고 이러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에 우선 온전히 충실하고, 그 테크닉에 대한 부분 생각을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떤 걸 표현할 때 이걸 써먹으면 좋겠다로 접근을 하면은 부담이 전혀 안 생겨져. 현장에서 그러거든요. 이걸 뭐 VFX 회의나 어떤 회의를 할 때 다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노하우들이 있는데 방법을 어떤 장면을 만들 때 지금은 수십 가지의 장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만 그 중에 어떤 방법이 이 샷에 가장 어울릴지를 선택하는 과정이거든요. A, B, C, D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은 결과물을 낼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면은 그 방법이 해결될 것 같고, 지금 촬영팀은 저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환영하고, 그리고 사실은 좀 약간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드라마 쪽을 아직 언젠가 열심히 해서 꼭 해볼 건데요. 근데 드라마 쪽을 해보지 못했지만 주변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기회가 되면은 처음부터, 그 대신 그거는 말씀드려요. 처음 올 때부터 조수를 하러 오겠다 생각을 하지 말고 난 촬영 감독이 될 마음으로 오면은 이 현장에서 보이는 게 다 달라 보여요. 촬영 조수를 잘하겠다고 오지 말고 난 나중에 훌륭한 촬영 감독이 될 거고 감독이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시기에 뭘 해야 될지가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세 분한테 짧게라도 좀 듣고 싶고요. 만약 한 분만 들어야 된다면 저는 김영호 촬영 감독님께 듣고 싶은데요.
촬영 감독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실패를 했거나 가장 힘든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 순간이나 그 추후에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누군가로부터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워낙 낙천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인 거라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작품을 찍었는데 한동안은 초반에는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찍은 작품을 한 1년 가까이 못 봐요. 너무 부끄러워서.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내가 게을렀던 순간부터 방만했던 상황들이 다 화면 안에 보이니까 못 보는데 한 2, 3년 지나고 다시 보면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오늘 못하더라도 나중에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상처 안 받으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막 힘들고 위험했던 건 나중에 또 좋은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는 미칠 것 같았어요. 근데 촬영 감독이나 감독님이 되실 분들 입장에선 그 순간에는 그걸 감내해야 되는 상황 그런 게 좀 있어서 저는 제일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까 얘기 나왔던 거죠. 오늘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내일 더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한 질문이어서 네 분 중에 뭐 답변 다 주시면 정말 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카메라 부분인데요. 이제 시네캔과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인데 요즘 워낙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뭐 성능이 다 좋다라고 해서 그 시네마틱 느낌을 내는데 무리가 없다. 그리고 설령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후반 작업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저 이제 프로듀서랑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연출하는 감독 입장에서는 좋은 카메라 이제 비싼 카메라 써서 이제 하고 싶은 입장이고 프로듀서는 당연히 이제 최대한 뭐 예산을 줄여가지고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분의 감독님들은 어떤 생각을 좀 하시는지 그리고 에노픽 렌즈의 또 효용성에 대해서 또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작은 카메라를 쓰는 것 같아요. 여기 세 분에 비해서. 그 뭐 미러리스 카메라도 쓰고 하는데 감독님이시니까 제 입장에서 드리면 우선 쓰신 시나리오가 그게 약간 큰 카메라로 찍었을 때 어울릴 이야기인 건지 작은 카메라로 찍었을 때 어울릴 거에 대한 판단을 먼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큰 카메라를 움직이게 되면 화면이 정말 무겁고 묵직하게 그리고 무거운 장비를 옮기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노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화면의 힘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쓰신 이야기가 이제 작은 카메라가 더 이렇게 라이트하게 움직이고 빠르게 뭔가 스피드 있게 표현하고 그런 액티브하게 뭘 하고 싶다 이러시면 이제 작은 카메라를 쓰시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작은 카메라도 충분히 시네마 극장에서 틀어질 수 있는 품질은 요즘 시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근데 제가 제 입장에서 제 팁은 그 렌즈를 그 시네 렌즈를 꼭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렌즈만 바디는 조그만 경량의 바디를 쓰겠지만 꼭 렌즈만이라도 우리가 개방이 0.5 혹은 0.4까지 벌어지는 시네 렌즈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너무 그런 미러리스용 렌즈들이 아닌 시네 렌즈와 시네 필터를 쓰는 방법 그거까지만 쓰시면 충분히 영화를 품질 있게 보시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만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AI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영화 시스템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촬영 감독님들 입장에서 예전에 이제 필름 카메라를 쓰다가 디지털로 넘어갔을 때 많이 지금 저희가 느끼는 체감처럼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제 어떤 퍼스트 형님께서 자기는 필름통 이렇게 바꾸는 걸 하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팀을 지원했더니 디지털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개인적으로 좀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은 필름에서 디지털 넘어갈 때 그 당시에 그 카메라를 처음 이제 그런 시스템을 처음 느꼈던 점 그리고 대처했었던 점 그리고 그거를 작품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런 노하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갈 때 이제 제가 정말 첫 영화 찍을 때 필름으로 찍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기 시작한 단계였는데 되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어떤 작동 원리로 작동을 해서 이미지를 캡처하고 어디까지의 확장성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관용도는 얼마만큼인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개념이 서 있지 않아 갖고 되게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데, 의외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갔을 때 디지털 카메라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근본적인 원리는 틀리다 하더라도 필름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와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리를 갖다가 조금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결국은 저희가 공학자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수학자가 될 필요도 없고 카메라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지금 만들어진 카메라에서 이 카메라가 얼마만큼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했는데 AI 부분은 저희도 되게 화두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텐데 이 AI가 됐을 때 저희 이제 대기실에 앉아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AI가 이제 향후 5년 후에 과연 촬영 감독의 직업군들이 남아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들이니까 답은 저희도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건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갔을 때는 그 충격이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정도의 차이였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작업 환경이 이제 사람이 만드는, 그러니까 휴먼이 만들어내는 작업 환경과 이제 AI에서 만들어진 작업 환경의 차이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리고 그게 어떤 미래를 갖다 가져올지도 잘 모르겠긴 해요. 그리고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게, 제가 필름부터 하고 필름 시대에는 촬영할 때 정말 많은 걸 했어요. 그래서 현상이나 나중에 프린트할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근데 요즘 살짝 가슴 아픈 게, 정말 그 다음에 디지털로 바뀐 다음에는 촬영도 촬영이지만 후반 작업의 DI나 나머지 작업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중요해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을 인화한다라고. 근데 그게 결과물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데, 혹시라도 지금도 작업하시다가 막,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렌즈군, 조명, 어떤 것들도 중요한데 그걸 사용하신 다음에 촬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후반 작업에 가서 DI 가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주고 그게 어떻게 변주를 하느냐를 확인해야지 현장에서도 정확하게 다른 스태프들에게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도 마찬가지고 CG도 마찬가지고, 촬영할 때 신경 썼던 것 못지않게 오히려 그 뒤에 부분, 후반에 CG 컨펌하거나 결과물 나올 때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촬영한 다음에 후반 신경 못 쓰고 나중에 결과물을 다른 업체, 후반 업체에서 한 걸 보게 되면은 이건 이렇게 되는 건가라고 굳어질 수 있는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서 반드시, 어쩌면 감독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공유해야 돼요. 그래야지 촬영보다 더 중요한 후반이라고 저는 요즘 생각됩니다. 그게 AI도 마찬가지인 게, 어떤 작업을 끝낸 다음에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나오는 과정들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뒤쪽에 많이 신경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예산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연출 지망생입니다. 그 현장마다 프로젝트마다 다르겠지만 그 예를 들면 콘티 작업을 그 같이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감독이 뭔가 다 많이 해온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다 해왔을 때 뭔가 촬영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지, 혹은 그러지 않았을 때 협업에서 훨씬 더 많은 걸 얻으셨는지 추경혁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뭐 두 가지 경험에서 결과물의 차이가 협업에서, 그러니까 콘티부터 같이 협업했을 때와 주어진 콘티에서 비주얼라이즈 하는데 나의 그 뭔가를 보탰을 때 그 차이를 좀 알고 싶고요. 정말 죄송한데 하나만 더, 그 최윤만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드라마 촬영을 영화랑 같이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드라마 촬영에서 이제 A와 B 캠을 많이 같이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어서 A, B 캠을 돌리고 싶어하는 건 아니고 회차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저렴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요. 드라마 세트와 촬영장에서의 어떤 그 감독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의 핍진성,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는 굉장히 처음에는 같이 하더라도 나중에는 굉장히 좀 오토매틱하게 풀 버스트 OS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영화 감독과 드라마 감독과의 그 협동에서의 차이를 좀 어떤 경험담을 좀 듣고 싶고 A, B 캠을 하는 게 파이낸스를 줄이는 일일까요? 이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저한테 해주셨던 질문 전에 그 AB 캠에 대한 건데 그 여기 감독님들 계시긴 하지만 최근에 제가 쇼폼을 하나 못 찍었어요. 쇼폼 당연히 예산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감독님과 프로덕션의 얘기는 AB 캠을 쓰게 되면 이제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인건비가 이제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신 그랬을 때 그거를 하루의 정상 페이가 아닌 그들의 반값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건 저는 원치 않는 것 같고 노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페이를 줄 수 있는 환경은 제가 봤을 때 카메라를 한 대로 쓴다라는 거죠. 근데 카메라 한 대로 쓰자고 해요. 그럼 대부분의 연출 감독님들이 AB 캠을 써야 되는데 왜 한 대만 써요? 느린 거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한 대로 빨리빨리 판단해서 찍는 게 훨씬 빠릅니다. 해서 최근에 쇼폼 2개를 제가 한 대로만 주로 찍었어요. 근데 경험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조언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그 콘티의 영역은 제 입장에서 이건 제 작업 방식이에요. 그것도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 콘티의 영역은 저는 감독의 영역이라고 100%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콘티는 촬영 감독이 있다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제가 귀찮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문법과 같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투이기 때문에 그게 감독님의 언어로 저는 해석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 작업을 하게 되면 감독님 버전을 먼저 만드시고 그걸 같이 제가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점검할 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라고 조언을 해주는 게 이제 제 입장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콘티를 짜실 때 제일 극대화 되려면 어쨌든 현장이나 로케이션 상황이 100% 거의 픽스가 된 채. 근데 이제 상상의 나래로 콘티를 짜는 건 되게 누구나 힘들어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독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영역의 세계를 먼저 구현하시고 그걸 촬영 감독들의 조언 받는 게 훨씬 좋은 에너지를 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촬영 감독의 길에서 콘티가 짜여졌을 때는 그렇게 찍는 상업 영화들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신인 감독과 경력이 많은 촬영 감독님을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흥행이 잘 되고 해도 그 감독님 입에서 똑같이 나오는 얘기는 이건 내 영화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흥행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언어 표현 방식으로 내가 세상에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가 저는 더 자존감과 자신감과 자기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콘티는 저는 감독님이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5, 6년 전쯤에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학생 졸업작품을 촬영한 적이 있어요. 콘티를 다 짜갖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완벽하게 콘티대로 찍는 연출자는 전 처음 보긴 했어요. 그 작업이 나빴냐? 전 되게 좋았어요. 이게 어차피 엑스큐션을 해주는 역할도 저는 촬영 감독이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이제 끊임없이 제안하죠. 이제 그 감독한테 이런 컷 하나 더 찍으면 어때요? 이렇게 약간만 틀어서 찍으면 어떨까?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진짜 확고하더라고요. 그 연출자는 단 일말의 그 의심을 하지 않고 딱 자기가 짜온 콘티에서 심지어 콘티도 현장에서 아이폰으로 다 찍어갖고 사진 콘티로 만들어서 찍었기 때문에 감독이 원하는 자리에 카메라 갖다 놓고 찍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촬영 감독이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그림이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되게 그리고 이 커트들을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찍을 수 있게 그러니까 시간적인 루스를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인 거죠. 왜냐하면 콘티가 너무 정확하고 스팟도 정확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세팅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거는 자존심이나 어떤 자존감의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작품이 더 좋은 작품이 되게 만들기 위한 과정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역으로 돌아가서 콘티를 만드는 게 혼자 만드는 게 좋냐 아니면 누구랑 같이 협업하면 좋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신 분이 만들고 싶은 영화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팀 버튼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저는 그건 연출자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문법 자체도. 뭐 아니면 그 감독이 누구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만들었던 감독이? 예. 웨스 앤더슨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저는 연출자의 문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되게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무도 모른다, 뭐 고레에다 히로카즈 아무도 모른다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 물론 다른 영화들도 많지만 브러더 같이 완전히 틀린 영화들도, 저는 그거는 촬영 감독과 감독의 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배우와. 그러니까 내가 파이널로 만들고 싶은 영화가 어떤 영화냐에 따라서 이건 정말 나의 혼자만의 콘티로 가야 되냐. 왜냐하면 콘티라는 게 저는 되게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토론을 하다가 결국 누군가 한 명이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싶어라고 결정을 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촬영 감독이나 다른 스태프들, 몇 명의 스태프들과 같이 콘티를 짜라고 제가 제안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과정은 한번 겪어보는 게 좋아요. 내가 파이널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믿는 바가 있고 신념이 있으면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씬에선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끊임없이 제안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가고 싶어. 그냥 감이야.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감이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과정을 한번 겪기 위해서라면 저는 같이 콘티를 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찍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미 만들어진 콘티를 내가 그러니까 더 빠르게 찍고 그리고 더 이미 만들어진 콘티를 더 좋게 찍는 과정보다는 이 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국 파이널 디시전을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무수히 많은 제안들을 할 수 있는 과정은 결국은 나로 하여금 이 작품이 내 거라는 생각을 만들게 해주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엑스큐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같이 하는 건 저는 되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AB 카메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콘티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를 솔직히 빼놓고 콘티를 짜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우예요. 근데 콘티를 짜기 위해서는 공간이 잡히고 공간에서 배우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건데 그 배우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결국 아무리 글을 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성격이고 이러이러한 과정 속에 있으니까 배우는 이렇게 움직일 거야라고 배우한테 명령하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라는 사람도 결국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콘티를 짤 때 배우한테 물어보고 짜지 않잖아요. 다 짜놓고 배우한테 설명을 하는 건데 과연 이렇게 다 닫아놓고 배우한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아. 넌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그게 과연 100% 정답이냐? 이거는 이제 연출자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콘티에 대한 부분 답변은 그거고 AP 카메라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AP 카메라를 쓴다고 해서 커트를 더 빨리 찍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콘티를 짰다는 과정 하에서 카메라 한 대가 콘티에 있는 커트를 찍으면 결국 B 카메라 한 대나 아니면 다른 카메라 한 대는 그 콘티에 없는 커버리지를 찍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씬들은 카메라 두 대가 콘티에 있는 커트를 정리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또 대부분의 씬들은 카메라 두 대로 콘티에 있는 씬들을 정리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조명의 한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한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한 대가 콘티에 있는 메인 커트를 찍는다고 한다면 한 대는 편집자가 콘티를 짤 때 예상하지 못했던 그 비어있는 틈들을 계속 끊임없이 메꿔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카메라 한 대로 콘티에 있는 커트를 찍는데 5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저는 카메라 두 대로 그 2배의 양을 4시간 만에 찍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프로덕션의 시간은 줄이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카메라를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프로덕션을 운영하냐에 따라서. 근데 카메라 두 대로 콘티에 있는 컷들을 동시에 찍어내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요. 그리고 그게 썩 좋은 방법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때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질문 하나가 그거였죠. 드라마 감독과 영화 감독의 차이점,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결국 오히려 이것보다는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들 때에 감독이 준비해 나가는 태도와 12시간, 16시간의 긴 작품을 만들 때 감독이 준비해 나가는 태도의 차이점인 것 같지, 이 드라마 감독과 영화 감독의 차이점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항상 16시간짜리, 10시간짜리 작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일을 배울 때 했던 어떤 특유의 그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의 씬을 결정하고 하나의 씬이 워킹하게 만드는 과정들은, 그 고민들은 뭐로 가도 서울이라고 어떻게 가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움직이는 것 같긴 해요. 이 공동 협역이잖아요. 그 배우와 함께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은 콘티를 짜잖아요. 짜면 그날에 촬영 감독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제안을 할 거예요. 이게 어디가 조명이 좋고 어디 공간이 어떻게 되고, 배우 또한 조언을 줄 거거든요. 그 당시 현장에서는 그거를 잘 받아들여서 서로 좋은 화면을 더 만드는 것. 그러니까 콘티를 오히려 고집하는 게 아니고, 콘티는 당연히 계획서로 짜지만, 혼자 짜지만 그걸 들고 협업자인 촬영 감독과 배우들에게 보여줬을 땐 그들이 또 다른 제안을 했을 때 그 선택을 믿고 존경해서 잘 찍어주는 것. 그게 저는 오히려 더 찍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 취향은 콘티대로 찍혀진 영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생충 같은 영화, 봉준호 감독 영화가 있고, 저는 이제 안드레 아놀드라는 감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의 영화들은 절대 콘티로 표현될 수 없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쪽 영화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날 것에 대한 포착, 그리고 리듬, 이게 더 오히려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독님의 취향에 따라서, 보여주고 싶은 방식에 따라서 콘티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GK